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뜨거운 주제였던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된 내용과 대한항공 주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1%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단지 오늘만 집중된 건 아니었고요. 1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621억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외국인은 61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무려 54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11월 이후부터 대한항공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살아날 거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업종, 특히 항공업종이 좋을 거 아니냐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다면 이 영상을 촬영하진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한항공 매수 근거에는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된다는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기대 심리를 주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백신 개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왜 대한항공을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개발 관련해서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어떤 종목들, 어떤 산업들이 기대가 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을 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백신 개발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백신이 개발되면 어떤 산업을 좀 기대해 볼 만한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있었던 뉴스였죠. 코로나 백신 개발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된 거죠. 그 결과값이 굉장히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예방 효과가 90%가 넘었고요.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 50에서 60% 정도만 효과적인 백신도 그런대로 괜찮은 백신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록 중간 결과 값이긴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일반 독감 백신에 대비해서도 2배 가까이 좋은 성과라는 거고요. 그만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예방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도 우려 섞인 시선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요, 전문가들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백신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지 등 백신 효과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화이자 백신 연구가 입증한 게 무엇인지 어떤 정의를 내리기에도 아직은 진짜 너무 이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완전하게 개발해서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어쨌든 나오자마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정확하게 코로나 백신이 어떤 효과,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폭을 조금 떨어뜨릴 만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전통 산업의 강자들, 특히 다우존스 지수에 몰려있는 그런 강자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종료되는 것들이 반갑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약 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을 옛날에 회복을 하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반면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더 고평가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코로나의 종말은 그동안 좋은 시절을 보냈던 기술주들에게는 아쉬움을, 전통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백신의 개발은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올해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봉쇄와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봉쇄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낳았고, 부양책이 침체에 빠진 소비를 다시 끌어올렸지만 봉쇄된 상태에서 소비는 언택트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대부분인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와 비교해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그동안 상승을 해왔던 거였고요. 7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보다 30% 더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왔던 게 2020년 코로나 터진 이후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대 주가를 보더라도 코로나는 계속 2차, 3차 유행이 지속됐었고, 그에 맞춰서 부양책도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7월 이후부터는 동반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 결국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종목과 어느 산업이 많이 각광을 받을까를 알아보려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산업들을 먼저 알아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S&P 지수 500 섹터별 주가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터진 올해 초를 0이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IT 기업들은 나스닥에 많이 속해 있었던 만큼 연초 대비 약 4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바로 에너지 관련,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금융주들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면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에너지 종목들, 그다음에 금융 종목들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두 종목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유 관련 기업인 S-오일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화이자 3상 중간 발표가 난 이후에 14%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저평가 종목인 금융주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신한지주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화이자 관련 뉴스로 인해서 약 4%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S&P 500 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ETF 등락률만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눈에 많이 떴던 게 원유 업체,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업체들이 16%와 18%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의 저평가를 반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금융 섹터 역시도 8% 상승하면서 화이자발 뉴스에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고평가를 받았던 기술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인터넷 업체,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동반 하락하면서 올해 약 1년 가까이 이어왔던 뜨거운 상승을 조금 조정하는 기미를 보여줬고요. 같은 논리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가치주들은 오늘 뉴스로 인해서 약 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그동안 뜨거웠던 성장주들, 특히 IT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에너지주 업종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부킹닷컴 등 같은 여행주, 카니발 등의 크루즈 업종, 라스베가스 샌즈와 같은 카지노, 리조트, 보잉, 델타항공 등의 항공주, GM 등 그동안의 전통적인 강자라고 평가받았었던 자동차 관련 주라든지 소매 유통업종, 상업용 부동산 업종 등이 급등했고요. 또한 대표적인 금융주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이라든지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와 킥코프 등 지방은행들은 국채금리 급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 등도 국제유가 급등에 기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이베이 등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 페이팔, 전자카드, 페덱스 등의 물류회사, 홈디포 등의 주택 개량 업종, 블리자드 등과 같은 게임주, 줌비디오 등의 화상회의, 엔디비디아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그동안 뜨거웠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5%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수혜주였던 게임 업종의 대표주자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 5%를 하락하면서 미국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뜨거웠었던 언택트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소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에너지주, 금융주, 여행 관련주, 항공주 이런 종목들은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그 종목들 중에 항공주들 그리고 대한항공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외국인가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대한항공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여행 수요의 급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노선 여객 수송량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이전 대비 약 99%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97% 하락, 동남아 여객 수송량을 살펴보더라도 98% 하락 등 정말 처참한 수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년간. 특히 동남아 여객 수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12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게 꺾였다는 건 항공사 입장에서도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주 여객 수송량 같은 경우에도 약 90% 하락을 했고요. 유럽 여객 수송량 역시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 속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처참했던 1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전체 여객 수송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97%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여객 수송량이 거의 97%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테리한 점은 대한항공의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19년 4분기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1190억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었던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당연히 영업적자 830억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는 2분기, 3분기 역시도 여객 수송량이 97% 급감한 걸 보면 당연히 적자 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분기에 무려 1100억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적자가 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거의 BEP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객 수송량이 97%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흑자가 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글로벌항공사 2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전 세계 딱 4개의 기업만이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영업적자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화물 수송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항 화물 수송량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간의 이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화물 수송량 자체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 공항 화물 수송량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화물 수송량을 살펴보면 오히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객 수송량의 축소는 너무나도 뼈아프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화물 수송량은 2019년 대비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었던 거였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최근에 저렴해진 항공유가도 대한항공 2분기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 초반 정도 했었던 유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배럴당 40달러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유가 기조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거기에 더 나가서 아시아 미주 화물 운임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운임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유럽 화물 운임 추이 역시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가 더 비싼 운임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객 수요는 줄었지만 화물량이 늘어나고 또 유가가 싸지고 운임이 증가하면서 대한항공은 코로나가 가장 극성이었던 2분기를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흑자로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가 항공사가 점유율을 올려왔던 반면에 최근에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의 강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오히려 최근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가 항공사들의 거센 도전에 힘들어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기회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0년 10월 전국 공항 국제선 수송 실적인데요. 대형 항공사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약 160만 명 정도를 담당했으나 올해는 6만 명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약 96%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화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인 작년 10월 약 10만 톤을 담당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만 톤을 담당함으로써 오히려 실적이 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서 여객 실적마저도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볼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 1년간의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 90% 이상의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만약에 FDA의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5천만 도즈, 2021년에는 13억 도즈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2021년에 항공 화물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백신 수송 물량이 약 80억 도즈에 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 80억 도즈의 백신 수송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백신 수송이 개시되면 CEIB 파마라고 해서 인증받은 극소수 항공사가 해당 백신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CEIB 파마는 의약품 항공화물 운송업체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 인증으로서 의약품 운송 절차와 보관시설, 장비 규정 등 280개 항목을 평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데요. 현재까지 이 해당 인증을 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의 전 세계 18개 회사만이 이 인증을 받았고 코로나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이 CEIV 파마시 인증을 받은 대한항공은 이 수에 역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항공화물 증가,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에 늘어나는 여행 수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화이자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항공사다라는 점,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9년 이후에 대한항공의 주가를 살펴보더라도 2019년 1월 1일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대한항공의 주가 지수인데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일본항공, 델타항공보다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도 현재 대한항공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동종업계 다른 종목보다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도 현재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